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이 참 많은데요. 최근 목포 해양대학교 전현직 교수로 구성된 이순신 해전연구팀이 거북선 실전 전술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한포의 유효 사거리를 규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순신 해전연구팀을 이끌어온 고광석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목포 해양대학교 이순신 해전연구팀이 어떤 활동하는 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목포 해양대학교 이순신 해전연구팀은 그 시작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약 30여 년 동안 해군에서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년에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우선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뿐만 아니고 해군에 근무했던 영관장교 출신 위주로 이순신 항로 답사단을 시작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 활동의 주된 것을 보면은 약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순신 항로 답사와 탐사, 두 번째는 민학광군 합동 세미나를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세 번째는 이순신과 거북선 연구를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 수백 년 동안 잘못 알려진 충무공의 역사를 과학적 현장 답사와 그리고 사료 발굴 등으로 바로 잡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무공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많은 그 매니아들 네. 또 그리고 연구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과거의 사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현재 과학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과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현재화로 봤을 때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공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이고 또 보다 더 이 사료의 입증 위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방송이라든지 매체에 여러 번 이제 공개도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명량해전 이후에 이순신 장군께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약 40여일 동안 서남 해안을 방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에 바로 18일 동안 신안군 어떤 섬에서 체류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이 실제로 행적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1597년 그러니까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체류했는데, 네. 바로 이 섬이 현재 신안군 안좌도라는 사실을 특정화시켜서 발견을 했고, 네. 그것을 매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우리 방송 앵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충무공 이순신께서 정회자란 직전에 선조의 명을 거부했다는 항명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제 대목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수백 년 동안 이순신의 항명설이 잘못 전파되고 인용되고 오늘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그 근거가 충무공 이순신 사후 60여 년 후에 완성됐던 선조수정실록이 있습니다. 네. 그 선조수정실록은 지금도 역사가들 속에서는 신뢰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몇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요시라는 이중 간첩이 정회자란 직전에 갓도 기요마사가 부산으로 침공해 온다. 네. 그 사실을 이순신에 전했는데, 이순신이 본인이 출정을 하게 되면 앙골포라는 곳이 있어요. 한산도에서 부산을
되는 길목인데 거기에는 과거에 왜군들이 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나와서 들킬 수도 있고 또 왜군들을 만나면 방해가 되니까 나갈 수 없고 또 바람이 부니까 못 가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바로 이제 사례 입증에서 확인이 됩니다. 바로 그거 이제 뭐냐면은 제 논문에서 밝혔습니다마는 당시에 정렬한 직전에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직접 지휘하는 채찰사라는 이원익 오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지금 같으면 이제 군권과 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정유재란 직전에 이순신과 함께 한산도에서 작전 계획을 짠 그 내용이 정유재란 당시 그날 네. 이원익 오리 선생 장계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발굴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된 이순신이 조선 왕의 명을 거부했다는 거 정반대로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순신은 그 적들이 나오면 치고 부산 앞바다로 나가서 적을 바로 막겠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오리 선생 문집에 고스란히 담겨서 그거를 분석하고 사료를 분석해서 입증 사료로서 제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충무공 이순신의 선조왕의 항명설은 허구였다라는 것을 이미 논문으로 발표하고 전문가들하고 심포지움 대회에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순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연구를 이어오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제 DNA, 즉 태생이 젊었을 때 해군사관학교 생도생활을 했고 또 임관 후에도 충무공 이순신의 사료집이나 난중일기를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서 30여 년, 또 목포 해양대학교 10년 이상을 교수를 하면서 충무공 이순신의 혼을 곁들여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순신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돼서 지금까지 연구도 하고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거북선 함포의 유효 사거리와 그리고 사각구형을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문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유효 사거리, 정확히 어떤 거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가 됐든 과거가 됐든 전투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무기체계입니다. 네.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중률하고 사거리하고 유효 사거리예요. 네. 여기서 사거리라는 것은 최대 사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어떤 무기체계, 발사체가 가장 멀리까지 어떤 에너지, 물리적, 화학적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보내느냐 하는 문제고 이것은 현재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명중률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유효 사거리는 철저하게 명중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무기체계를 하더라도 유효 사거리는 최대 사거리하고 현격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이 무기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유효 사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북선 함포의 유효 사거리를 규명하는 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네, 거북선 함포의 유효 사거리가 왜 중요했느냐? 그 매우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순신의 어떤 난중일기나 전투 보고서에 나오는 이 기록들은 상세하지가 못합니다. 네. 어떤 전투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이 사료에 나온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순신 해전 전술이나 거북선 전술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금 무기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조선시대의 총통이 중요한데 이 사정거리와 즉 최대 사거리와 유효 사거리를 혼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북선 전술이 됐든 이순신 해전 전술 전반에 걸쳐서 이 신뢰도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유효 사거리를 한번 입증시켜 보자. 아직까지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새롭게 조명을 하려면 전술에 대해서. 그래서 유효 사거리 입증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이 거북선 총통의 유효 사거리가 15m 안팎이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료를 분석한 일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 의미가 있었던 사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는 사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약 4단계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네.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료에 보게 되면 천자총통,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지자, 현자, 황자, 중통에 대한 사거리 문제가 나오고요. 약 1000여 미터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건 임진왜란 전입니다. 임진왜란 후에 이제 기록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미 이제 전쟁을 하면서 총통의 유효성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항복이라고 이제 채찰사가 있어요. 그분이 평가를 해놓은 거 보면 총통의 어떤 유효거리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상당 상당 부분 이 최대 사거리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80년대, 90년대 이제 연구했던 사료인데 총통을 이제 재현해서 복원해서 실사격을 한 것을 저는 해군사관을 직접 보았어요. 네.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거리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도 나오질 않고.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보니 큰 문제가 바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대 과학에서 활용하는 탄도학 방정식이 문제가 있다. 여기 적용이 좀 곤란하다는 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은 400여 년 전에 이순신 제도께서 총통으로 사용되었던 함포의 그 특성, 네.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당시에는 300kg, 200kg, 100kg 무거운 총통이 됐기 때문에 거북선에 장착을 한번 하고 나서는 일정 고각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포가 지금 곡사포와 틀립니다. 직사포입니다. 직선으로 나가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가 선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식 탄도 방정식을 제가 새로 만들었고 그것을 바로 일본 선박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예, 안정권이 10m 유효 사거리가 네. 적선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15m 정도 되면 경계권입니다. 20m 정도 되면은 이것은 그 사각거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15m 안팎으로 특정을 시켜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삼갑항수의 원리를 사용해서 일본 전선의 선체를 타격한 이 거북선 함포의 탄토 체계를 정립하고 또 과학적인 증명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례 분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이 함포의 유효 사거리가 15m 안팎이다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질문이 조금 전에 질문과 포함이 됐어요. 네네. 핵심은 그 탄도 체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기하학적 삼각함수 원리입니다. 적용을 해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심플하게 해서 가장 이제 당시에 그 일본 전선의 가장 대선이 안택선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고 높이가 7내지 8m입니다. 그리고 거북선에 쏘았던 이 함포의 해발 고도가 약 2m 안팎이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이제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이 실제 유효 사거리가 15m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본 측 사료죠. 고려 선전기에 소개된 거북선 사격권과 일치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스모킹 건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 연구 결과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임진왜란 연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일본 사료를 쓰는 게 당시에 한산해전 이틀 후에 1592년 7월 10일 날 지인의 앙골포라는 데서 앙골포 해전이 일어납니다. 네. 거기에 직접 참전했던 진자에몬이라는 그 장수가 쓴 자서전입니다. 네. 거기에 거북선 참관기가 상상하게 나옵니다. 거북선 세척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환산하면 6 내지 9m까지 와서 일본선을 심하게 격파했다. 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구 결과가 거의 거기 일치해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걸 연구 논문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순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 기간 동안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예,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순신 항로 답사를 하면서 네. 이제 안좌도를 갔거든요. 안좌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께서 체류했던 해상 수군 기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뿐만 아니고 신안의 섬을 그 당시에는 이제 천사대교가 없었고 해서 모든 배를 타고 갑니다. 수십 개의 섬을 혼자서 등반을 다 했습니다. 또 일부에는 또 우리 젊은 교수들 같이 했는데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제가 비가 오더라도 전부 가지를 치면서 등산로를 개척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해서 안좌도가 과거에 기좌도하고 안창도가 있었는데 네. 두 개서 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좌도 매봉산이라는 것을 특정을 제가 시켰고 안좌도 이론이 이순신이 이제 체류했던 것으로 특정을 시켰는데 그 뱀한테 그 물릴 뻔하기도 하고요. 그 넘어져 가지고 이 무릎도 깨지기도 하고 네. 여러 번 그 고난을 겪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서 젊은 이 사학자들이나 친구들이 제2의 그 김정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와 연계해서 이 이순신 해전 전술에 대해서 다른 연구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 있으신지 또 향후 이순신 연구에 대해서 어떤 포부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선배 또 학자들께서 이순신 해전 전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어요. 네. 나름대로 큰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효 사거리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효 사거리를 적용한 이순신의 해전 전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네, 또 이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 지역입니다. 이순신 장군 해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의 60% 이상이 호남 연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계예요. 그 다음에 그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이순신이 지휘했던 함정, 즉 그 판옥선도 약 60% 내지 70%가 이 호남 연안에서 건조했던 거예요. 네. 그만큼 이 조선 수군의 그 역할이 호남 분들이 많이 컸다는 것은 말씀은 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행적이 시체말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호남 연안에서.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하고 이제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자체 또 시민사회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좋은 시간에 어떻게 좋은 말씀을 제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순신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정신이고 하나는 구국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분들이 남도 정신과 호남의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순신 연구 전문가로서 볼 때 남도 정신, 호남의 정신은 바로 그 출발점이 저는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 구국의 정신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어지는 게 동학의 정신이고 또 독립 정신이고 의병 정신이고 그게 5.18 정신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록해가는 노력이 앞으로도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